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 원장님,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고도 비만 상태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약을 찾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실제 건강 상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 일단 외형면으로 볼 때 지금 체중이 140kg라거든요. 네. 140kg면 정말 아주 고도 비만인데 아직 나이가 4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30대부터 고혈압에다 당뇨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이제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김정일과 김일성이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다 사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에 유전병이 있으리라고 보는 게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네. 언제라도 이제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체중이 보면은 한때는 또 100kg 정도로 줄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막 체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업무에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북한 경제가 지금 엉망이니까 또 한밤중에 일하면서 음주와 또 담배도 많이 피고, 네. 그러니까 건강이 좋기는 어렵겠죠. 주로 스트레스, 그걸로 인한 많은 과다한 음식 섭취, 그리고 치즈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쓰러지고 그런 거는 예상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큰 걱정들이 많다. 네. 김용현 교수님, 네. 국정원은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북한은 남성 위주 사회잖아요. 네네. 실제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도 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좀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때 보면 김주애가 군사 부분에 있어서 따라다니는 게 약 70%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북한에서 향도란 표현들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향도란 표현을 아무에게나 쓰지는 않습니다. 네.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 이제 향도란 표현을 쓴다. 이런 차원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주애가 후계자 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북한에서 앞으로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주애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는 있다. 네.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4세대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백두혈통으로 간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주민들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예방 접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후계자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후계자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김주애가 일단은 마라톤을 치면은 좀 앞장서서 지금 좀 달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홍 원장님,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등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던데요. 김주애가 아직 후계자가 아니며 외국에서 유학하는 아들을 숨기기 위한 의도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특히 참 우리 국정원의 정보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은의 애가 셋이다라고 하는 정보 자체가 구체적인 정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박지원 원장께서도 그 국정원에 수장을 하셨기 때문에 고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고도의 정보라는 게 북한의 고위층에서 남자용 장난감을 많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게 한 25년 전 이렇게 그 정도의 포착이 됐다는 거, 그 정도지. 네. 아들, 그다음 김주애 위에 오빠가 있고 김주애가 있고 그 밑에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드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주애라는 애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첩보상으로는 위에 오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김주애를 내세우는 게 너무 어린 나이부터 내세우고 또 여성이라는 점, 그런 걸로 볼 때 김영인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마라톤에 이제 지금 페이스메이커라 그러나? 하여튼 네. 그 같이 뛰어주다가 그 선수가 우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 또는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무력 위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용으로 내세운다든지, 북한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전용이라든지 그런 용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후계자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네. 후계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박 전 원장께서는 일단 첩보로는 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너무 그 김주애 후계서를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라,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전부. 네. 김 교수님, 일각에서는 어린 김주애 대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치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그 등장할 수 있는 인물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40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지역 시찰하는 것도 보면 아주 심각한 건강 위험이 있으면 보트 타고 그렇게 신의주의 그 유화도 쪽을 그렇게 다닐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김여정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그러나 김여정의 역할은 대체로 리베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소방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남측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남 관계가 잘 될 때도 나서고, 또 남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도 악역을 또 자처하기도 하고, 대체로 보면 김여정은 이제 그러한 오빠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서 그것을 좀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네. 오히려 김여정의 역할은 4세대 후계자로 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완벽한 어떤 4세대 후계군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북한이 오물풍선을 10차례 살포했는데 네네. 오물풍선이 전국적으로 3,000곳이 넘는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이은 북측의 오물풍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이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측의 일부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 탈북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행동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또 북한이 이 남측의 행동에 대해서, 남측 일부 단체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그 풍선을 날린달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또 우리 단체가 날리는 이런 식의 어떤 쳇바퀴 도는 지금 행보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날씨나 이런 일기가 상당히 풍선을 날리는데 또 남측에서 북쪽으로 날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북한이 지금 풍선에 대해서 조절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상호 간의 그 풍선이나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이것 자체를 자제하지 않는 이상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계절적으로 그 북측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계절이 아닌 계절에 있어서는 풍선이 내려올 가능성은 좀 더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홍 원장님, 일부 오물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떨어졌는데요. 이게 심각한 안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등을 타겟으로 한 건지, 만약 여기 다른 게 뭐 들어있거나 뭐 무기 형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어떤 저 일부 계층에서는 그 오물풍선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냥 놔두냐, 저 대공펄 쏴서 떨어뜨려야지 그러는데,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자칫 그 화생방 무기라도 그렇죠. 들어있으면 그것이 그 일거에 그냥 전 지역으로 퍼지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는 것이 일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떨어지고 그러는 게 거기 뭐 정밀 조준해서 거기로 보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보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상당한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야말로 진짜로 벼랑 끝 전술로 그 안에 화생방 무기라든지 아주 그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오물 중에서도 아주 나쁜 오물 같은 걸 섞어서 보낼 때 우리가 그러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은 피해는 우리가 더 훨씬 더 번영하고 인구가 밀접 지역이고 그 북한에서 가까운 지역에 완전히 더 산업시설이나 다 몰려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초반기에 남북 간의 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한 간에는 북한과의 선의로 공존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방안인데, 거기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저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공존하는 것을 일단 내세우고 부득이한 경우에 방어 위주의 국가안보를 나가야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방식은 아니다. 네. 김 교수님, 일본의 사두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네. 조선인 강제 노동이라는 사실이 표기되지 않았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빠진 상태에서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점을 두고 좀 비난이 있잖아요. 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하나는 역사적인 팩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일 정부와 또 한일 학계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강제 노역은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실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강제 노동 또는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사태 또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일부 보면은 일부 일본의 지금 보수적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강제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네. 또 다른 사안들에서 우리가 일본의 입장을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우리 정부로서도 이게 누적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네. 하나하나 좀 매듭을 지을 때 정확하게 역사의 사실과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또 미래의 부분은 또 미래의 부분대로 가는, 이것이 좀 더 두 개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 원장님,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 노역 역사를 반영키로 약속하고 전시관 마련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2015년이죠. 네. 군함도 등재할 때도 일본이 강제 노동 관련한 내용을 차후에 넣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죄하고 또 배상하고 이런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모든 걸 덮어주고 우리가 선의를 베풀면 일본도 선의를 베풀 것이다라는 논리로 초지일관에서 왔고, 그것처럼 초지일관에서 온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거의 하나도 일본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본과의 외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일본은 한국의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저는 최근에는 이제 뭐 야스쿠니 신사라든지 역사 왜곡이라든지 사도광산, 군함도 또 후쿠시마 오염수 이걸 넘어서서
제일 중요하고도 중요한 독도 문제까지도 자칫하면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의 아무것도 일본은 우리한테 우리가 베푼 그 선의에 보답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하다못해서 그 히로시마의 그 한인 위령비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이 참배하는데 같이 동참했다. 이런 것마저도 일본은 정확한 계산에 의거해서 우리 조선인 피해자도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일본은 2차 대전의 희생자다. 핵폭탄을 맞은 피해자다라는 거를 코스프레하는 데 우리 대통령이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본은 정확한 계산에 의거해서 거의 하나도 우리한테 뭔가 선의를 베풀어 오는 것이 없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다른 외교도 뭐 대미 외교도 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미 외교보다도 특히 대일 외교에 있어서는 너무나 일방적인 양보로 일관되어 왔다는 건 좀 시정돼야 돼야 한일 관계가 좀 더 공정하게 되는데도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네. 그 점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마 독도까지 그러겠습니까만. 글쎄 그게 네. 기우면 좋겠습니다. 네, 황 원장님.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 최초로 흑인 여성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지난달 선거자금 모금액이 트럼프의 두 배 이상 압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컨벤션 효과입니까? 아니면 진짜 돌풍입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이 그간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제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거의 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바이든이 대선 후보를 양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상 예상 투표를 해보면 바이든보다도 더 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트럼프가 총격 피격을 당하고 완전히 대세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결단을 내려서 후보를 양보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게 여성이라는 새로움, 그 다음에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더 고령이었는데 이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보다 19살이나 어린 후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념적인 성향에 있어서 상당히 더 진보적으로 선명하다는 거. 그래서 대결 구도가 뚜렷해짐으로써 미국 국민들이 야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속전속결로 그 대의원들을 장악해서 불과 10여일 만에 90% 이상의 대의원들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를테면 조금 주저한 것으로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까지 완전히 다 지지를 받았고 네. 그리고 가상 경쟁자들로부터도 어떤 도전도 받지 않았을 정도로 상당히 긴밀하게 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자금도 빨리 모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은 거의 그 어떤 총격 피격의 효과도 다 사라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컨벤션 효과 아니면 허니문 효과 뭐 이런 효과가 아직은 이제 19일까지 계속될 텐데요. 지금은 오히려 해리스가 더 앞서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네. 근데 그것이 그냥 컨벤션 효과로 끝나느냐 아니냐는 9월 달에 지금 대선 후보 토론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네. 그것이 열린다면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열린다면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해리스가 앞서가는 형국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여전히 현재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고 보는지 어떤 전망이세요, 향후? 뭐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과 좀 더 11월까지의 시간이 몇 달 안 남았지만 그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해리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컨벤션 부분과 좀 새롭게 등장하는 비교되는 차원에서의 해리스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부각되는 차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 문제도 짧게 좀 보겠습니다. 홍 원장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정치 지도자죠. 이스마엘 하니에가 숙소 밖에서 날아온 단거리 발사체에 사망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하니에 피살 문제, 향후 중동 정세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개탄스러운 게 하니에라는 이 하마스 지도자가 네. 강경파가 아니라 대화 협상을 상당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살해하려고 했나? 물론 아직 이스라엘이 정확히 살해했는지 100%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부인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는 이게 2달 전에 이미 폭탄을 심어놓고
이 한의회가 이란의 초청을 받아서 그 이란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았을 때 틀림없이 거기 머무를까라고 해서 폭탄을 장치해 놓고 멀리서 이걸 폭파시켰다라고 네. 하는 게 미국의 보도고요. 그렇죠. 사전에 뭐 네. 동선을 다 파악하고 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서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란에서는 공화국 수비대가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지 네. 하여튼 비행기에서 그 미사일을 쏴서 했다라 그러는데 어느 게 진상인지는 이제 가려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협상파인데 왜 협상파를 굳이 그렇게 제거를 했을까? 그리고 이란과의 확전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확전을 바라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그 확전을 마치 바라는 듯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거는 다분히 지금 네타냐후라고 하는 개인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전쟁을 중단하면 자기가 총리직에서 쫓겨나가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 전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계산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도 사실은 다 제압해 놓고도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인데 네. 지금 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으로 이제 해리스한테 양도한 예는 좀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용해서 네타냐후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참 비극이다. 인류의 비극이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이 확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 교수님 한 30여 초 남았는데 네. 이 확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란의 대통령 그 취임 축하 사절을 온 사람을 암살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체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이스라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렇게 보면 실제 중동 정세가 심각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 경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